얼마 전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최대 25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모종의 약속을 받고 굴뚝같이 독일만 믿었는데 독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소식인데요. 경제, 기술, 국가 브랜드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독일이 왜 폴란드의 뒤통수를 친 것이며 왜 유독 무기 분야에서만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인지 올해 4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유럽이 아닐까 합니다. 어찌됐든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범죄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우선 이 얽힌 이해관계를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입니다. 2월 21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으로 EU 역시 러시아 출신 고위 관료 5명에 대해 제재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제재가 발표될 때마다 러시아의 숨통이 조금씩 조여지고는 있지만 피해는 입었을지언정 아직까지 러시아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진짜 무기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제재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천연가스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탈화석연료를 가장 서둘러 정착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가장 가까운 천연가스 수출국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을까요? 독일의 시장 데이터 조사업체 스타테스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약 563억 입방미터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수입했는데 이는 독일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천연가스의 절반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금수 조치가 시행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탈리아가 190억으로 2위, 터키 158억, 네덜란드 112억, 프랑스와 영국이 각각 76억, 스페인 34억, 벨기에 9억 입방미터로 천연가스에 있어서만큼은 유럽은 사실상 러시아에 꽉 잡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천연가스 금수 조치를 포함한 제재안이 논의될 때마다 독일을 중심으로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원래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가스관을 설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연간 20에서 30억 달러의 통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에 금이 가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관통하지 않고 독일로 직접 수송하기 위해 발테 아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죠. 이것이 바로 노드스트림 1입니다. 2011년 5월 개설되어 연간 550억 입방미터를 수송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유럽에 대한 러시아 가스 공급량의 3분의 1 수준이죠. 그러나 노드스트림 1이 가동된 지 1년 만에 독일은 좀 더 욕심을 부려보기로 결정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조금 더 저렴하게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설치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겁니다. 노드스트림 2의 시작인데요. 노드스트림 1이 러시아 비보르크에서 독일 루브민으로 직접 이어지고 노드스트림 2는 러시아 우스트루가에서 시작해 독일 루브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2차 사업 시작 단계부터 미국을 포함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이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미국은 이 파이프라인이 개통되면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 신세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고 우크라이나는 1차에 이어 2차 파이프라인까지 가동되면 그간 많은 수수료 수입을 안겨왔던 우크라이나 수송관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독일이 즉각 사업 중단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 자체를 금지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조치가 시행되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 재무부 소속 톰 크레브스 교수는 만약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용에서 벗어날 경우 연간 국내 총생산의 12%가 증발될 것이라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금지 방안은 앞서 이미 합의된 석탄 금수 조치, 조만간 합의될 원유 금수 조치 등과 맞물려 독일 경제에 엄청난 침체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죠. 이렇듯 러시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독일이지만 괜히 독일의 자랑 독일산 무기를 내세워 러시아를 압박했다가 한국에 좋은 일만 시키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포함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7월 27일 폴란드 현지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사이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이 체결됐는데 한국 언론만큼이나 이를 발빠르게 보도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기본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로 뭉쳐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의 무기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며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서 자주포 600여 대, 전차 980여 대, 전투기 48대 등을 구입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는데요. 정확한 규모는 K2 980대, K9 648대, FA50 48대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계약 체결 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없고 기다릴 수 없어 폴란드군을 무장시키기 위해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서문을 열었습니다. 서명된 기본계약에 따라 약 1000대의 K2 탱크, 600여 대 곡사포 및 세대의 FA50 편대를 주문할 것이다라며 폴란드가 기갑부대와 포병을 통해 자국 방어에 올인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경우 총 980대로 알려졌는데 1단계는 올해부터 납품을 시작해 180대를 획득하고 2026년부터 800대 이상의 탱크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종의 한국 무기를 수출하면서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차 계약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알려졌고 사업 규모는 약 25조 8천억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일부 군사 전문가는 전차나 곡사포만 수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탄약 운반 장갑차, 지원전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약 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죠. 한편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원래 폴란드에게 한국 무기는 2순위 그룹이고 독일제 무기들이 최우선 순위에 있었습니다. 다만 독일의 배신으로 폴란드가 긴급히 한국 무기로 선회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후 2개월 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체코,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 유럽 내 동맹들이 옛 소련식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해당 국가들의 전력 공백을 독일산 전차로 채워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는 독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반지 교환 모델로 불리는 일종의 우회 지원 방식입니다. 위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당장 폴란드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600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떨어지면 폴란드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는데 구식 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세계 최강 전차로 불리는 독일제 전차로 보전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일 수 없죠. 그래서 독일만 철석같이 믿고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직후 폴란드는 구소련이 설계한 T-72 탱크 보유량 400대 중 240대를 지원했고 K9의 피가 흐르는 크랩 자주포 18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생명과도 같은 탱크 절반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독일이 적어도 오늘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고 레오파드 2A4 전차 20대를 지원하기는 했습니다만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최근 독일이 제공한 20대의 전차는 수리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만큼 사용하기 힘든 상태다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24대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폴란드 외무차관은 독일의 약속은 사기였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때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으로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처럼 강력했던 독일이지만 지금 독일 처지에 누구를 돕느냐는 비난이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방산업에 대한 투자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1990년 통일 이후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고작 1%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싱크탱크 이포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과 2014년 사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국방비는 34% 감소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각종 군사 장비들은 창고에 방치되거나 폐기 처분됐고 독일군 전차는 지난 30년간 6,779대에서 890대로 전투기와 헬기는 1,337대에서 345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괜히 이빨 빠진 호랑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최강 군사력과 무기를 가진 미국을 믿고 국방비 지출을 줄이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염치 없이 무임승차 좀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군사력을 줄이다 보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독일 정부와 의회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던 겁니다.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 총사령관은 독일 연방군은 파산 상태라고 비꼬았고 크리스틴 람브레트 독일 국방장관은 보병 전투 차량 350대 중 150대만 작전 투입이 가능하고 공격 헬기 51대 중 9대가 비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말에서 독일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독일로부터 배신당한 폴란드가 한국으로 선회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현재 한국 무기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2021년 사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기록해 세계 8위에 랭크됐습니다. 2012년, 2016년과 비교해 무려 177%나 성장했죠. 현재 세계 최대 방산 수출국은 미국이 39%, 러시아가 19%이며 그 뒤로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태리, 영국 순입니다. 그런데 증감률에서 한국의 177%를 따라올 국가는 없습니다. 프랑스가 59% 수준이지만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하죠. 이러한 추세라면 한국은 바로 우리 영국을 곧 따라잡을 것으로 보이고 이 예상은 현실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